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삼국의 대외관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삼국의 대외관계는 이 중국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힘이 강할 때는 좀 오그라졌다가 중국의 힘이 분열되거나 이럴 때는 또 그 삼국이 대외적으로 이제 확장해 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세력이 어떤 성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삼국 모두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공, 칙공 관계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맺었다. 이런 것들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 실익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안정과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 교류 이런 것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여 상호 항쟁하는 시기는 중국 대륙에서 후한 이후 삼국이나 남북조의 분열기를 거쳐 통일제긴, 통일제국인 수당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때 삼국 사이의 역관계는 중국 세력의 소장과 그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인제 중국 세력의 변동과 이들에 대한 삼국의 외교 관계가 삼국 사이의 세력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밑에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제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조공채권 관계를 통해서 인제 문화적 교류나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고구려는 인제 북쪽을 상대하다 보니까 주로 인제 북이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바닷길을 통해서 송나라와 인제 있고요. 이때 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송이 아니라 남조 시대 때 송이죠. 송양 남조 국가들과 관계를 맺었고 신라와 진 사이는 상당히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삼국의 조공 관계는 형식적으로 중국의 중화 사상을 충족시킨 것이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삼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전개지 이 뭐 조공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다 이런 식의 등식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북공정 같은 경우에 보면 고구려가 예전부터 중국의 조공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뭐냐면 중국의 속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뭐 이런 식의 동북공정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 그래서 삼국은 조공 관계를 통해서 중국 세력을 이용하고 특히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정치, 문화적 이익을 얻으는 데 있다. 네. 그래서 인제 그러나 남북주에 대한 삼국의 대중 관계는 서로 통일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고적인 역할을 이뤘으나 이제 중국 측이 통일 제국의 수당이 성립되면서 삼국의 대중 정책도 큰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와 당 같은 나라들이 성립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 예전에는 조공책봉이라는 것이 되게 형식적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인제 우리가 좀 이득이 많았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근데 수나 당이 인제 성립되면서 이 조공채권 관계가 엄격해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입조까지 요구해요. 그러니까 자기 와 갖고 이제 "아정도 해라." 그리고 인제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그래서 좀 더 엄격한 이제 조공채권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인제 중국이 통일하다 보니까 얘들이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를 인제 뭐냐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걸 가정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특히 이 수당은 고구려와 갈등이 상당히 심했어요.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인제 고구려를 두 번이나 수나라나 당나라 각각 이제 쳤죠. 예. 수나라는 이제 세 번 정도 원정을 했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한 번이죠. 물론 인제 수 문제까지 합치면 비록 실패했지만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구려하고 충돌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인제 볼 게 뭐냐면 이제 6 세기 후반에서 이제 7 세기로 넘어가는 이런 국제 정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뒷부분은. 그럼 그때 당시에 인제 상황을 좀 지도를 보고 인제 좀 보죠. 예. 잠깐만요. 천재 교과서에 있는데 뭐 각각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자,
요게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까지 동아시아 형세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이제 할 때 십자형 외교라고 하죠. 돌고라고 고구려가 한 편 먹고, 그다음에 백제와 그다음에 이렇게 외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게 남북 진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수와 이렇게 신라가 연결되는데, 예전에 얘기했지만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하고 적대적인지는 몰라도 백제하고는 적대적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꼭 이게 수학 연결하고는 당을 이제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나당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동서진영으로 맺었다. 자, 그 상황을 보면요. 그 앞에서 인제 또 지도를 보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신라의 국경을 좀 볼게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에 이 고구려로부터 공격을 계속받고요. 그다음에 백제로부터 양면을 공격받아요. 근데 신라는 백제보단 영토가 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구나 이런 생산력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벅찬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백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대하성 전투 있죠. 대하성 전투에서 이 대하성을 함락을 하죠.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대하성이 함락되면서 이제 백제가 신라가 위기에 처해졌어요. 잘못하면 이제 금성이 뚫릴 수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인제 이때 그 김춘추가 인제 이걸 돌파하고자 일단 고구려로 갔죠. 고구려로 김춘추가. 근데 인제 이 김춘추가 가니까 그 당시 집권자였던 영계소문이 어 "너희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쪽 지역 중력 이북의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이건 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면서 인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계소문이 얘를 감옥에 가둬 놨죠. 그러니까 인제 김춘추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인제 김춘추한테 돈을 받은 고구 관리가 찾아와서 뭐 우리가 그냥 토솔가 그 뭐라죠? 구토지설 같은 이런 것들 막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깨닫고 거짓말 쳐 갖고 빠져나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때 그전에 이제 김유신이 요 국경군에 병력을 배치해서 무력 시위한 것도 있어요. 자, 하여튼 김춘추의 도망 그게 내려와서 더 이상 고군이 안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가려면 당한테 가자. 그래서 당나라한테 갔어요. 그 당태종이 있었는데, 당태종은 이제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했거든. 예전에는 뭐 신라하고 동맹을 맺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김춘추가 이때 때마침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그 태종의 입장 볼 때는 왜 이게 계속 번번이 고구려 원정이 실패했냐 보니까 병창성이 너무 기는 거야, 여기까지. 어 병창성이 길고 요쪽 바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꼭 이게 보면 고구려 해군한테 막히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 당시 인제 그 김춘추가 그걸 설득한 거죠. 신라가 원하는 거는 백제잖아요. 고구려는 당황 백제에 관심 없어요. 근데 당나라가 원하는 거는 고구려야. 그러면 서로 간에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신라의 김춘추가 "너희들이 당을 우리와 함께 쳐 주면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인제 우리가 고구려 공격할 때 병창성 역할을 하겠다." 왜냐면 신라에서 평양성을 공격하는 건 쉽거든요. 여기는 상당히 방어선이 많아요. 여기 요동 방어선도 있고 요 국내성 부분에 좀 방어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을 몇 곳을 계속 뚫어야 되고, 그랬다가 병참도 길어지고, 길어지면 또 인제 병창이 공격받아서 인제 뭐냐면 성이 공격받고 해서 이제 보급이 안 되거든.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요쪽 방어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요청에 당나라가 응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제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당 고종 때 결국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물론 고구려가 그 당시 내분에 빠진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 진영과 그다음에 이렇게 동서 진영과의 대립축이 6 세기 말에서 7 세기까지 이제 형성이었다. 외교 구도였다,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 과정에서 고구려와 중국세력이 갈등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제 수나라의 공격, 당나라의 공격, 이런 것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당나라의 그 뭐냐면 이세민이 고구려를 공격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와 수당의 싸움을 볼게요. 자, 5 세기 때 한반도 민 요동 만주 지역에 거친 대제국을 건설하고 삼국의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던 고구려는 6 세기 후반에 들면서
남쪽은 신흥세력인 신라에 밀려서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요. 북으로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와 충돌하게 되었다. 일찍이 고구려 장수왕은 당시 중국이 남북주로 분리된 것을 이용해서 북주와 북이, 동이, 북제, 북주 등과 차례로 통일하는 한편 이걸 이제 일종의 다면 외교라고 했죠. 한편 바다를 통해서 남조의 동진, 성제, 양진 등에서 사신을 보내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그리고 이제 북방으로부터 위협을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수가 이제 남북조를 통일하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수와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어, 그 당시 이제 고구려와 중국 왕조 사이의 친선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고구려와 수의 대립은 고구려 하여금 어, 신흥세력인 북방의 돌골과 연결케 하였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고구려 사신이 돌고래에게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고구려가 그 당시 이제 이세민이 그걸 알아챈 거죠.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때마치 이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인 수의 요소 지방을 먼저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소라는 것은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요하를 기준해서 서쪽에 있는 지역을 요소라고 하죠. 요소를 공격을 한 거야. 물론 뭐 공격을 했다고 해서 여기를 장악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말갈병, 자기 시야에 있는 이제 말갈병들 한 10,000명 정도를 동원해 갖고 요소 지역을 이제 선제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세민이 아니라, 양제네, 양제. 네. 아까 이세민이라고 했잖아요. 어, 양제가 이제, 그 뒤에 좀 얘기지만, 양제가 그 당시 그 고구려의 사신을 돌굴 진영에서 발견했어요. 이건 뒤에 얘기예요. 예, 제가 이제 착각을 해갖고 잘못 얘기했으니까 수정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이에 이제 분노한 수 문제는 수육 30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를 공격했지만, 자, 육군은 큰 홍수와 질병을 만나고 수군은 서해상의 폭풍을 만나서 헛되이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갖고 이게 좀 눈여겨보면 수력이에요, 수력. 그러니까 이제 육군만 파견되지 않고 이게 해군도 같이 파견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도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쪽은 너무 병창성이 길죠.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병창을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로 보급하는 게 더 뭐냐면 가성비 있는 보급이거든요. 근데 이 도중에 보면 요 비사성이 있어. 여기 보면 끝에 비사성이 있고 여기 이제 요동반도 끝이 있는데 자, 여기 부근에 해군 기지가 있어요. 보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 걸려. 물론 이제 문제 때는 이제 뭐 공격하지도 못하고 태풍에 걸려갖고 이제 돌아갔긴 했지만 뒤에 보면 항상 여기에서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다를 통해 보급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류 보급을 해야 되는데 육류 보급은 쉽지 않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수 문제는 한 번 공격했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신채호 같은 사람은 요때 뭐 이정기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수 문제하고 한번 싸웠다. 그게 이제 적어놓더라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제 그 보통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물러날 경우, 그러니까 패할 경우에 뭐 폭풍을 만나서 한 발이 있어갖고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자, 본격적인 싸움은 문제들에 이어서 지금 양제죠. 양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돌고라고 이제 그 당시 고구려가 밀착한 관계를 보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친히 1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정확하게 113명이죠. 이끌고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하게 이뤘다. 자, 이때 이제 수의 육군은 고구려 정방기지인 요동성을 포위 공격했고, 자, 요동성은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일단은 이제 잠깐 여기 보면 보여드릴게요. 리베르 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예, 여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수나라의 공격 루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하를 경계로 해서
요하 방어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시성부터 해서 백암성, 계망 여러 성도 있잖아요. 어, 이런 성이 있는데 이 요동성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요동성.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여기가 건너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나 당나라나 한 번 1차적으로 공격한 성이 요동성이야. 그래서 수는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결국에 요동성을 뚫지 못했죠. 포위만 했어. 어, 그래갖고 이제 여기 계속 여기 지체되니까 일부 별동대를 이제 파견해 갖고 평양으로 이제 갔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해군도 이렇게 해갖고 평양으로 갔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평양 건너가는 도중에 평양에 상륙하자마자 이제 그 뭐냐면 공격받았지만 자, 이 별동대를 이제 이렇게 이끌고 갔는데 문제는 이 별동대를 이제 30만이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보급을 제대로 딸라주지 않았어. 그래갖고 이제 이 보급대가 없다 보니까 그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약탈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일이 이제 뭐냐면 식량을 잃고 짊어지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도중에 갖다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구려는 전면 제격보다는 청야 전술을 펼쳤죠. 청야 전술을. 그래갖고 불판을 다 없앤 다음에 다 산성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격하는 과정에 이제 이렇게 보면 도중에 이제 후방을 공격해가지고 뭐냐면 후방을 끊고 결국에는 평양 그 바로 앞까지 어, 도착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살수 앞에서 결국에는 이제 지친 부대 입구가 갔다가 그 당시 을지문동한테 깨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살수 대첩이라고 이제 하죠. 예. 그래서 청천강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이제 깨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의 육군은 고구려의 정방 요충지인 요동성을 이제 포위 공격했으나 고구려군의 완강한 방어에 의해서 실패했으며 그때 수군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그 뭐냐면 평양성을 치다가 크게 패배했다. 자, 이에 초조한 양제는 별동대 30만으로 하여금 직접 평양성을 치게 했지만 고구려 명작이었던 울지문덕이라고 유명한 장군 있죠. 자, 유도장전에 밀려서 압록강과 살수를 건너 평양성 가까이 깊이 들어갔다가 지치고 굶주리게 되어 헛되이 철수하는 도중 살수에서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전멸하고 말았다. 자, 이 살수 대첩으로 인해서 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로 말미암아 내단이나 마침내 멸망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중국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게 이제 1차 침입이에요. 아까 113만 명을 이끌고 공격한 게 1차고요. 그 후에 이제 2차, 3차 침입까지 있었죠. 근데 이제 2차, 3차 침입은 이게 하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안 됐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일어났고 2차 침입 같은 경우에 후방에 양영감이라는 그 보국 관 있었는데 요 보국 관리가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결국에는 토벌됐지만 하여튼 있고요. 자, 하여튼 이걸 통해서 각지에서 이제 반란이 나서 수는 멸망하고 당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압록강에서 이제 살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당시 그 우문준이라는 장군이 이걸 이제 이끌거든요. 이 별동대를. 예. 그래서 우문중이 이제 뭐 이따 울지문덕이 우문중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 예, 그래서 그게 예전에 한번 그 한국사 능력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볼게요. 이게 기상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음, 자, 요게 있죠. 자, 울지문덕이 수해 장군 우문중을 보내는 시 내용이 있어요.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깨뜨려 볼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았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란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명한 시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란다. 우문중한테 이제 보낸 시인데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 고구려에서
도교적 요소, 도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도교적 요소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와서 당나라와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수에 뒤에 이어서 이제 당은 처음에는 고구려와 하친을 깨하면서 서로 이제 사신을 파견하고 포도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 당나라 그 고조까지는 나름대로 뭐냐면 사이가 좋았어. 왜냐면 당나라도 이제 막 그 국가를 만든 단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이제 그 당시 약간 이제 그 평원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였는데, 자, 그래서 평온한 상태였고, 그때 이제 집권자가 누구냐면 영유왕이었어요. 근데 영유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양령체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보면 그 영유왕이 이제 그 당시 수나라의 건국 그 전승 그 기년타인 경당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포로도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봉혁도라고 해서 지도도 갖다 바쳤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한편으로는 또 저들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국경선에 당태종 이후죠.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았죠. 예,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의 뒤를 이은 당은 처음에는 고구려 하친을 깨하면서 고조 때까지요. 소사신을 파견하여 포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세계제국에 건설하는 야심으로 주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고구려에게도 압력을 가했다. 자, 이에 부담을 느낀 고구려는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이제 쌓았는데, 이는 북에서 그 도요성에서 지금의 남으로 비사성까지 이르는 방어선이었다. 이렇게 했죠. 그 예전에 한번 그 천리장성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 어, 이렇게 있는데, 이 천리장성이 요 종전의 요동방어선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선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천리장성이. 예.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이제 누굴 임명했냐면 영계소문을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가 하니까 영계소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 영유왕과 그 뭐냐면 자기 반대파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당과의 관계를 자극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고구려에 일어난 영계소문의 정변과 그에 따른 대외 정책이 강하였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무왕은 좀 온건한 정책을 했는데 영계소문은 대외 정책을 강경하게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영계소문의 쿠데타의 배경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영무왕의 온건한 정책에 대한 그 강경파의 반발, 이렇게 이제 어, 배경을 볼 수 있거든요. 당시 장성 축조의 감독을 맡고 있는 영계소문이 군사를 이끌고 평양에 들어가 영유왕과 자기의 반대하는 대신들을 모두 죽이고 보좌왕을 세우는 동시에 스스로 대망리가 되어서 무단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한 것이다. 자, 그는 이제 실권을 장악한 후 영유왕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펴서 신라와 당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이제 백제군이 요번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신라를 쳐서 낮의 국경 요충인 그 대하성을 비롯한 40개 성을 빼앗자 신라는 고구려의 김춘추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으나 영계소문은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한강 유역 반환을 요구하면서 중령 이북당을 내놓으라고 했죠. 김춘추를 오랫동안 가두어뒀으며 또한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도록 당의 요구도 거절했다. 자, 그래서 이 당태종은 이 영계소문이 국왕 사례를 문책한 영계성의 국왕 사례를 문책한다는 부실을 내세워 고구려를 공격하기 이뤘다. 그래서 이제 645년 당태종은 친히 수육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처도와 그 요하를 건너와 요동성 등 몇 개 성을 점령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동성 같은 성들 점령했죠. 그 옆에 백암성 있어요. 백암성도 점령하고 해서 하나하나 깨고 있었는데 이 안시성에서 이제 뭐냐 걸리게 되죠. 안시성에서 그래갖고 이제
요동성, 백왕성, 안시성이 요동지역 3대 요충지인데 그중에 이제 두 개는 깨고 안시성을 공격했어요. 이 안시성은 그 토성이에요, 토성. 그 백암성은 석성이지만 이 안시성은 토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촉토폭을 해가지고 이런 그 흙을 다져갖고 만든 토성이었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안시성 선주가 기록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야사에서는 누구로 돼 있냐면 양만춘으로 돼 있어요. 이 양만춘은 이제 그 평양에서 그 연개소문이 이제 끝에를 잇기 때 다른 성들은 그 연개소문 끝에 다 인정했는데 양만춘만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결국엔 연개소문이 군대를 파견해서 양만춘을 토벌하고 있지만 결국에 안시성 포위만 하고 물러나고 그 양만춘의 세력권을 인정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양만춘이 공격받았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안시성이 공격받은 그 소문을 듣고 연개소문은 비록 그 사람의 정적이지만 일단 고구려에 속한 영토 아니에요. 그래서 15만 명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병을 이끌고 들어간 장군이 고현수하고 예, 고혜진이라는 장군인데 보통 이제 그 고구려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군하고 싸울 때 정면으로 싸우지 않거든요. 평양에서 전면전을 하지 않아요. 그 보통 산성에 올라가고 버티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싸우는 형태인데 이 장군들은 좀 젊은 혈기에 그냥 뭐냐면 버티는 방식보다는 그, 그 당시 이제 당나라의 이제 군에 말려 들어갔고 결국에 평원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이 전투가 뭐라고 하냐면 주필산 전투예요. 평원전을 했는데 왜 주필산이냐 그거 가지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필산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지명이 아니라 그냥 그 당태종이 그때 붙인 명칭이에요. 그 이 주필산 전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그 뭐냐면 결국에는 안시성이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 당시 이제 성주인 양만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갖고 적군에게 완강하게 저항했고요. 근데 당나라는 계속 공격하다가 안 돼갖고 물려났죠. 자, 이 전투가 안시성 전투인데 유명한 전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645년에 당태종은 친일 수육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쳐들어가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 및 몇 개 성을 점령하고 이어 안시성을 이제 포위 공격했다. 그 안시성은 험준한 요새뿐만 아니라 성주와 국민들의 힘을 합쳐 용감히 싸웠으므로 당군은 60일 동안 집요한 이제 공격을 계속했지만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고구려는 그 중국의 통일 제국인 수당에 거듭된 침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자, 이러한 이제 이민족 침략에 대한 고구려의 승리는 굳센 항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특히 이제 고구려의 수당 경태는 당사자인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의 종리까지도 구원한 셈이다. 자, 이렇게 볼 때 고구려의 중국과의 싸움은 민족 보위의 방파제 이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수와 당나라 싸웠던 의의가 있죠. 여기 물론 이 의의는 그 당시에 뭐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입장에서 이제 현재적 관점에서 본 거고, 그럼 고구려가 왜 700년 동안 그 중국과 싸우면서 버텼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구려는 성축 그 성을 잘 쌓았거든요. 성축 기술이 되게 뛰어났어요. 예. 그 구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구려의 성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고구려 성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잠깐 보면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그 비사성이 있고 이제 백암성이 있는데 요 백암선을 보면 이 백암선 자체가 이제 보통 석성이죠. 보통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석성이에요, 석성. 예. 물론 이제 안시성 같은 경우 통성은 있긴 있지만 상당수가 석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시성 외에도 요동성은 또 이제 그 평원에 그 성을 쌓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안시성을 비롯한 백암선 등등은 산 등선에 뭐냐면 쌓은 산성 형태야.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곳이 있죠. 이걸 치라고 하는데 이 치라는 것은 양쪽부터 이제 그
공격할 때 적이 여기 공격할 때 요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뻗쭉 튀어나온 것을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 밖으로 옹성이라는 게 있어. 옹성. 그래서 꽁이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딱 날개를 뭐냐면 옹무늬 모양처럼 문 안쪽에 웅성을 둬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여기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방어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성 기술이 상당히 발달됐다. 고구려가 이제 이런 축성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국과의 싸움을 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싸움을 할 때 정면하지 않죠. 정면적으로 맞붙어 싸우지 않고 후퇴를 해요. 적을 계속 자기 진영 안쪽으로 해 가지고 끄집어내죠. 종신 방어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 안쪽으로 인제 해서 보급로를 늘어진 다음에 성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제 적이 지나간 후에 이 보급로를 인제 다 끊는 거야, 성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인제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고 뭐냐면 그 소모전을 했던 본대들은 어떻게 했어? 점점 힘이 빠지고 그때 인제 결정적 시기에 치고 나와서 섬멸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방식은 이제 고구려가 700년 동안 버텼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후에 이제 고려 시대 때도 영향을 주죠. 고려 시대 전술이 대부분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런 것들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국사 통론에 관련된 내용을 인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시민한국사 부분을 좀 찾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144 페이지 좀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고구려와 수화 정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그 대외적인 관계고 두 번째 관련 내용부터 볼게요. 자, 국제 정세를 예의주시했던 백제와 신라도 607년에 608년에 수에 고구려 정보를 요청해 그 당시 고구려의 남진을 약화시키려 했다. 자, 이무적 왜국이 수의 사신을 파견하자 수도 사신을 보내 외를 포섭하려고 했다.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일본사 강의할 때 좀 얘기했으니까 요거 좀 파악을 해 두시고 그 당시 외가 수에게 그 쓰잇고 줬는데 쓰잇고 청왕이 그 당시 인제 수나라에 보낸 편지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파악을 해 두시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외의 전략적 가치가 부상하자 고구려도 한금과 선진문을 전대했고 신라는 사신을 보내 적대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다. 자, 수의 고구려 원정이 인제 임박함에 따라 각국의 외교적 대응이 더욱 활발해졌던 것이다. 자, 수는 고구려 원정에 앞서 611년 백제와 신라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 협공 방안을 모의했다. 그렇지만 이제 백제와 신라는 뭐 고구려 싫지만 수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원했기 때문에 협조하진 않았죠. 자, 오히려 백제는 말로만 수를 돕고, 그러니까 백제는 그 당시 수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항도가 되겠다. 고구려의 침입에 항도가 되겠다. 그렇게 했지만 말뿐이고 실제로는 밑으로는 거구려 내통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 수가 인제 뭐냐면 백제가 신라 끌어들여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인제 전략이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마침내 수가 이제 대운하를 통해 각종 물자와 병력을 탁군, 오늘날 베이징에 직결시키고 자, 이때 이제 탁군은 일종의 병창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병창 기지 역할을. 612년 1월 113만의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 정부에 나섰다. 자, 수군이 라오영강을 건넌 다음 노동성에 여러 번 공격했으나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다. 당시 고구려는 성곽 중심의 방어체를 바탕으로 한 청야 수성 정책이죠. 그래서 전면전을 하지 않고 그 공격해 오면 성에 숨었다가 성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그런 정책이죠. 그리고 인제 보급로를 끊기 위해서 인제 뭐냐면 주변을 모두 다 불태우고 성을 철수하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자, 수가 이를 돌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 조바신한 양제는 별동대 30만을 형성해 평양성을 지키겠다. 자, 이에 인제 고구려 유인작전에 구사해 수의 별동대를 살수에서 대파했다. 그래서 수의 고구려 원정이 실패로 끝난 것이다. 양지에는 고구려 정벌에 대해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고구려는 비슷한 정보 전술로 앞에서 청야 수성전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고구려는 이들 격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제 순환 농민 반란 때문에 멸망을 했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당시 당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때 당나라가 이제 618년에 건국을 했죠. 당도 이제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 질서를 추구했지만 건국 초기에는 이제 중국 대륙의 재통일과 안정이 급속하기 때문에 당나라 고종국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뭐냐 강경한 정책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펼쳤죠. 자, 그래서 당은 주변국의 독립을 존중하며 병정했던 유화책을 폈다. 삼국도 당의 사신의 파견에 정세 변화를 살피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정세를 조성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하하호했어. 그래갖고 이제 당나라 국교인 도교도 받아들이면서 625년에는 외화 교섭도 시작이 이어갔고요. 또 백제나 신라가 당의 교섭한 걸 방해한 신라를 공격하기도 했다. 자, 이에 백제는 당의 고구려의 방해를 호소하는 동시에 신라를 거세게 공격했다. 이로 인해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으면서 위기감을 크게 느꼈고요. 그때 신라는 당에 고구려 백제의 침공을 호소하고 외와 교섭하면서 외교 일꼬리에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당의 고구려 백제를 침공을 호소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백제는 당의 고구려의 방해를 호소하는 동시에 신라를 거세게 공격.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 문장하고 요 문장에서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다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제 동맹이라고 이제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화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설이에요. 낮의 동맹처럼 확실한 게 아니야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모순된 기사가 있기 때문이고 신라가 회합인 당에 고구려 백제의 침공을 호소했을 거예요. 당나라는 고구려에 관심이 있지만 백제는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백제의 침공만 받았다고 하면 당나라가 고구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굴 이제 그 끼어드냐 고구려를 끼어든 거야. 고구려는. 거기 고구려 끼어들어 가지고 이제 그건 솔래야지 당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걸 이제 그 호소한 거고 그 기록 그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당나라에서는 신당서나 후에 부당서가 이제 만들어진 거야. 어 후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삼국사기를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치 여제 동맹이 있는 것처럼 뭐냐면 쓰여졌다. 있는 것처럼 이제 삼국사기는 쓰여져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좀 약간 모순점이다라는 걸 좀 아시면 어 알아두시고요. 자, 하여튼 당이 유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상부의 각축 정 외를 둘러싼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졌다. 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일본사 할 때 얘기했는데 요때도 외도 인제 친백제 노선을 인제 걸었죠. 예. 근데 중간에 다이카 계신 때는 친신라, 친당 노선을 또 걸어요. 또 친백제로 갔다가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 예. 이런 그 뭐냐 정책적 변화가 신라와 백제나 뭐 이런 뭐냐면 그 외교 노선하고 외와 이제 백제와 신라가 이 당시 일본하고 어떻게 인제 교섭하냐에 따라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당은 628년에 중국 대륙을 재통일하고 630년에 동울동고를 붕괴시킨 다음에 주변국에 대한 정책을 점차 강경 정책으로 전환했다. 자, 요때 인제 당태종 때부터 강경 정책을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당태종은 기부하는 세력들을 후하게 됐지만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벌을 당했다. 동돌고를 붕괴시킨 후에 고구려 서북방의 여러 종족들을 포섭하고 고구려가 순을 물리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건간을 어 파괴하며 632년 당에 맞서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경간은 인제 그 요동의 전사한 수의 병사의 시신을 올려놓기 이제 쌓아 올려서 흙으로 덮은 것으로써 이게 인제 일종의 집단 무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종의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 승전 기념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간을 파괴한 거야. 제가 아까 좀 잘못 얘기했는데 경간 얘기할 때 인제 영유아기 이제 온건 정책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어 그 고구려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당태종이 무너뜨린 거야. 예. 좀 수정해서 들어 주세요. 예. 자, 이에 인제 고구려는 당의 동돌고 정책을 축하하는 한편 631년에서 646년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해
방어 체계를 강화했다. 자, 유화책과 군사 방어 체계를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당은 635년 토요군에 이어서 640년 고창국까지 멸망시킨 다음에 고구려 사신을 보내 내부 정세를 염탐하여 강하게 압박을 했다. 자, 고구려 정벌이사를 두는 당의 압박은 대당 정책을 둘러싼 고구려의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요. 그래서 영릉한 같은 그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온건파인데 반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영계소문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였죠. 이 둘 간의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이 두 세력 간에. 자, 이런 것들이 영계소문의 쿠데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백제와 신라를 나가서 외의 전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자, 당시에 고구려는 왕권이 매우 약한 귀족 연립 체제죠. 귀족 연립 체제는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귀족 연립 체제는 그 당시 이제 안으로는 이제 내분하고 밖으로는 그 당시 신라의 공격, 신라 한강 유역 점령, 돌골의 공격 등등 해갖고 성립된 체제가 귀족 연립 체제였죠. 그래서 이제 망리 대대다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유력한 귀족들이 집단 지도체를 이어서 통치한 체제가 귀족 연립 체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백제도 무왕 때 왕권이 많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대성팔족도 있었어요. 이들이 귀족세들이 권한이 막강했고, 신라도 성동여왕의 측근세력과 반대파 직고 귀족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었다. 자, 삼국 모두 전국이 불안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의 압박으로 삼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더욱 증폭시킨 요인이었다. 자, 정치적 변동은 백제에서 먼저 일어났다. 자, 641년 의장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친정체제를 확립했고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팔선 귀족세력들을 다 쳐내고 자신의 부여시 일족에 이제 뭐냐면 친위체제를 만들어요. 예, 이런 게 있고, 자, 고구려에서는 영계소문이 대단 강경체를 내세우면서 영유왕과 반대파 귀족세를 제거하고 642년에 권력을 장악했다. 자, 백제와 고구려 정치운동은 신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 의자왕은 642년 여름 신라의 40여성을 빼앗고 대하성을 함락시킨 것이다. 자, 위기에 몰린 신라가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구원을 요청했지만 이제 막 집권한 영계소문은 한강 유역을 반환하려고 하면서 사실상 거절했다. 신라는 다시 당의 구원을 요청했고, 그러나 당태종은 신라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여왕이 나라를 다스려 이웃나라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면서 신라 사신을 종용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비단의 난의 뭐냐 명분이 되거든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비단이 이제 난을 했기 때 여왕 때문에 지금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부터 시달려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 당태종은 이제 성덕여왕에 둘러싼 진골귀족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켜 신라의 전국을 소용돌이도 몰아넣었다. 자, 이 당태종이 이제 입장이 바뀐 게 이제 뭐냐면 언제 때문에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당나라가 이제 태종이 이제 입장을 바뀌어갖고 그 나당 동맹을 맺게 되죠. 후에 얘기예요. 후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이해관계 일치하게 된 고구려 백제는 643년 신라 당항성을 혹공해서 그 당시 대당 교통을 봉사하려고 했다. 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당시 신당서, 구당서에 있고 이게 협공해서 했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죠. 자,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자, 신라가 당에 이 사실을 알리자 당은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 공격을 중단하고 요구했다. 그러나 특히 이제 고구려에게 정벌을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자, 당의 고구려 원정이 임박하면서 삼국의 정국도 급변하고 신라는 더욱 고집되었다. 자, 이런 정세 변화는 외국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당의 고구려 원정이 전개된 가운데 친백제계인 소가시 정권이 무너지고 왕실 중심의 어떤 신정권이 수립되는데 이 신정권은 이제 뭐냐면 다이카 계시는 그 어떤 정권이죠. 다이카. 그래서 이 다이카 계시를 이끌었던 정권은 그 당시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때 이제 앞에서 했던 백제일병대 대외 정책을 벗어나서 신라와 당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당나라의 문물 제도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제가 일본사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고요. 나중에 이제 뭐냐면 다시 친백제 정책으로 선회해요. 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뒤에 얘기지만 그 백제 부흥한테 병력도 파견하죠. 부원병도. 예. 자, 그래서 뭐 den지처왕이 이제 그걸 이제 주도를 했다고 하죠. 예.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볼게요. 자, 그래서 645년 당이 영계소문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내고, 왜냐면 이제 신하의 몸으로서 군주를 죽였잖아요. 일종의 명분이 되는 거죠. 고구려의 공격에 나섰다. 자, 당군은 이제 여러 갈래로 나홀강을 건넌 다음 요동 일대의 성곽을 하나하나씩 함락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하나하나 함락을 시켜야지 도주에 갈 때 이제 길목이 보급로가 차단되지 않죠. 예. 그래서 당은 이제 그 642년 정탑을 통해 고구려 방어 체계를 파악하고 수군의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 평양성하는 진국 내에서 성곽을 차례로 공격하는 전략을 펼쳤다. 그래서 하나하나 쳐부시고 이제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군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서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 당나라가 이제 여기 생략돼 있지만 수군을 파견했다가 그 밑에 요동반도에 있는 이제 수군 기지에 뭐냐면 고구려 수군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왜냐면 이걸 하나하나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해안선들을 깨고 들어와야 되는데 곧바로 갔거든. 그러니까 기습당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육로로 갈 때도 예전처럼 순화처럼 그냥 직진으로 성을 다 패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뒤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하나 깨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이제 요동 방어선을 건너뛰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계모성, 요동성, 배감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또 연계소문이 파견한 고구려 말갈 연합군 15만 명을 대파했죠. 이걸 이제 주필산 전투라고요. 이거 외워두세요. 앞에서 얘기한 주필산 전투. 음. 이제 안시성만 함락시키면 평양성을 진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안시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자, 태종이 직접 지휘한 3개월 동안 안시성을 포위 공격했지만 함락하지 못했고 당의 치밀한 준비도 고구려 방어 체제를 뚫게 역부족이었다. 자, 당은 고구려 원정에 앞서 신라, 백제, 해, 거단 등 고구려를 공격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라는 당군과 연락하여 3만 명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백제는 오히려 신라의 서쪽 국경지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신라군은 더 이상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하고 대도가 백제의 침공을 방어했다. 신라가 당에 협조하면 고구려와 백제가 협공을 벗어난 방안을 모색한 방면 백제는 이를 틈타서 이제 신라를 공격하면서 세력의 확정을 도모한 것이다. 자, 당은 고구려를 공격하면서도 백제는 신라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다. 643년 신라가 지원을 요청하자 여왕의 존재를 존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은 신라나 백제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들의 파트너의 3월 구체적 전략도 수립할 수 없었다. 고구려의 강한 방어력에 막혀 안시성의 철수하고 도난 당으로서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전략이 이제 뭐냐면 이 신라였죠. 예. 그래서 신라와 나당 동맹을 이제 맺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 김춘추하고 나당 연합의 설립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보는데, 자, 여기에서 뭐 여러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건너뛰고, 어, 다음 장 볼게요. 이 다음 장 뭐 비단의 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올해 기출 나왔던 것이 비단의 난이죠. 자, 요거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백제는 645년 이후 집요하게 신라를 공격했다. 백제가 당과의 관계를 파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당의 고구려 침공을 틈타서 신라 방면의 세력 확장을 도모했던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 협공에 더욱 거세지면서 신라 인사의 위기감이 고조됐고 진골 귀족 사이의 갈등도 더욱 거세졌다. 결국 구귀족 세력이 대표하는 상대당 비담이 앞에 이제 당태종이 했던 말 있죠. 여왕이 이제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니까 이게 이제 자극받아서 이걸 내세운 거야. 여왕이 정치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면서 647년에 반란이 일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성덕 여왕의 말년이에요.
말년 거의 이제 성동왕이 병에 걸렸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반란을. 자, 그냥 처음에 반란군 기세를 높였으나 김춘추와 김유신을 중축으로 한 이 김유신과 김춘추는 이제 이 상대동 비남이 구세력인데 반해서 얘네는 신진 세력들이죠. 그래서 진골이지만 둘 다 진골이지만 진골 안에서도 아싸죠. 인사관이나 김춘추 같은 게 쫓겨난 그 진지영의 손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병방에 있었던 반기혈통이었고 김유신 같은 진골이지만 이 사람은 또 금강가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진골한테 좀 약간 차별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서로 손이 맞아떨어진 거죠, 이해관계가. 그래서 인제 얘네들 신흥 세력들이 그 뭐냐면 있었는데 이 신흥세력들이 그 뭐냐면 성덕여왕 측근세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성덕세력 여왕의 측근세력들에게 10일 만에 진압됐죠. 그때 뭐 그 비담이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여자가 왕이 되니까 그렇다 하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인제 뭐 고사해 보면 뭐 뭐죠? 그 이게 뭐지? 연을 날려 가지고 큰 연을 날려 갖고 인제 뭐 대응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이 진압을 했고 근데 반란 중에 성동강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김춘추 일파는 진동여왕을 추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동여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비단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이 초창기 때는 성동여왕이지만 진압되고 나서 왕이 됐던 사람은 진동여왕이야. 이 중간 사이에 이제 성동여왕이 죽은 거죠.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성동여왕이 아니라 그 난의 이제 사업을 볼 때 진동여왕 쪽이에요. 예, 진동여왕 때 이때 인제 이렇게 난이 진압되는 내용이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이거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김춘추와 김유신파의 이제 신귀족 집권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귀족 연립 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귀족 연립 체제는 아까 설명했는데 보통 신라의 이제 귀족 연립 체제는 요때를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세력을 쫓아내고 김춘추와 김유신이 손을 합쳐서 진덕여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다. 예. 그리고 이제 진덕여왕을 내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김춘추가 곧바로 왕이 되면 주변으로 또 공격을 받잖아.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으로서 아직까지 선고였던 진골여왕이 있기 때문에 진덕여왕을 내세우고 진덕여왕이 한 7년인가 8년 뒤에 죽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김춘추가 왕위가 됐던 거죠. 예. 자, 신기족 세력들은 고구려 백제의 협곡을 벗어난 방책을 마련한 것이 시급했다. 그 김춘추는 외국으로 돌아갔지만 외에서는 예전에 백제와 이어왔던 오랜 관계를 바꿀 수 없었다. 물론 다윗과 계시를 추진했던 이제 그 신정권 입장에 볼 때는 친신라 정책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또 친백제 정책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당으로 인제 또 갔어요. 그 당시 당화 건넌 태종에게 신라와 이제 힘을 합쳐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곡을 공격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야. 예전에 안시성 이전에는 이제 싸움 이전에는 그걸 그냥 넘겼는데 안시성에서 전투에서 인제 고구려를 패한 후에 그 뭐냐면 당태종이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제안하니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이로써 당의 군사력과 신라의 병천 보급을 결합한 나당 연합이 이루어졌고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648 년에 대동강을 경계로 분할 점령하기로 밀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밀약 내용이 약간 인제 역사적 실체가 있느냐해 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밀약 내용 자체가 그 뭔가 문서로 남겨 가지고 인제 한 게 아니라 당태종하고 그 당시 그 김춘추 간에 구두 약속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인제 요 기록이 중국 측 기록에는 없어. 뭐 신당서나 구당서나 그런 내용은 없고 유일하게 삼국사기 기록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도 요게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후에 인제 갑서린기서라는 그 뭐냐면 내용에 실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뭐냐면 관점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상반된 관점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미작설을 인제 일종의 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고구려는 642년 김춘추의 지원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남쪽 국경 지방을 안정시킬 기회를 놓쳤다. 자, 그리고 서북 쪽에 계속된 당의 공격을 막아내는 한편 남쪽의 신라와 충돌이 이어졌다. 백제도 당과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신라를 계속 공격하는 도중 나당연합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삼국사의 갈등과 충돌을 넘어서 동북아시아 전체에 뒤흔드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 거죠. 신라 입장할 때 백제를 쳐부시는 데 목적이 있고, 당나라에서는 고구려를 쳐부시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들어와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백제를 쳐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병창기지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아프라시아 궁전벽화가 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고구려 사신으로 진작된 조우관을 쓴 인물이에요. 이 조우관도 기억을 해두세요. 조우관이라는 건 뭐냐면 요 고구려인들 머리에 이렇게 깃털 달린 그 모자를 썼어요. 이게 조우관이야. 조우관. 예. 그래서 이 조우관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칼이 이제 여기는 안 보이지만 한두 대두라고 있어. 한두 대두. 예. 그래서 이제 한두 대두라는 건 뭐냐면 어 여기 보면 둥근 고리가 달린 긴 칼이란 뜻이에요.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구려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물론 한두 대두는 이제 가야나 백제나 신라에도 있지만, 자, 특히 조우가는 이제 고구려의 특징이야. 예. 종특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벽화에 조우가를 쓴 고구려 사신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때 이제 고구려가 7세기 때 서돌고를 통한 이제 뭐냐면 강국과 교섭한 걸 진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조우가 관련된 아프라시아 구조 벽화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객관식 기출 문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럼 한국사 통론을 이제 보죠. 백제 멸망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중국과의 싸움을 전념하고 있는 동안 백제는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라를 공격했다. 성황이 간산성에서 신라군에서 전사한 이래 계속된 이 공세에 의정왕이 즉위하면서 보다 격렬해져 신라의 대하성을 비롯해 40여 성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함께 다항성을 공격해 신라의 대당 교육력을 끊으려고 했다. 자, 백제와 고구려 협공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신라는 당과 연결을 도모했다. 앞서 고구려에 구원을 청했다가 연계송을 거절당했던 김추추가 이번엔 당을 건너와 나당 동맹을 맺고, 이게 이제 있고, 당과 함께 백제를 정벌한 다음 고구려를 남북으로 협공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2년 후에 김춘추를 받아들인 김범민을 당에 보내, 그 당시 이제 뒤에 문무왕이죠. 진덕왕이 손수 비단을 술 놓은 태평성을 이제 바쳤고요. 그 후에도 이제 사신을 계속 파견해서 당군의 출동을 재촉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더 가감한 조치를 했는데, 보통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 고유한 연호를 사용했잖아요. 연호를 폐지시켰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의 문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그 신라의 어떤 이제 강복이라든지 생활 형태, 제사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당풍의 영향을 받은 거야. 중국에. 그래서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훈요 10조에도 나오거든요. 훈요 10조에도 이제 이와 관련된 은근히 까는 기사가 나와. 그 내용이.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마침내 신라와 당의 백제를 공격한 것은 660년 이었다. 당은 소정방을 하여금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상중반도에서 서해로 공격을 그러니까 상중반도에서 서해를 건너 백제를 하겠고, 신라는 김유신 5만 명 군사가 있고 백제를 공격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백제는 자기네를 공격할 줄 몰랐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 이제 그 당나라나 신라군이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을까. 왜 공격 방향이 처음에는 고구려 쪽이었거든요. 근데 다가온 거 보니까 자기 쪽이야.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백제는 이들 연합군 공격을 막을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했고, 오랫동안 이제 신라의 전쟁을 국력이 소모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해동증자라는 것을 이제 뭐냐면 의장이 초창기 때 태조 시대 때 상당히 이제 호도를 잘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호도를 했기 때문에 증자라는 이제 뭐냐면 칭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정이 점차 항락에 젖어 정치에 그르치고
귀족층이 유리되어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백성의 자평의 선충과 충신, 홍수 등이 왕의 비행을 간언하라고 옥살을 하거나 유배를 했고, 이러한 집권층의 내분을 표시한 것이다. 더욱이 나당 연합군의 침입에 대해 방어 대책도 의논이 합의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이에 신라군은 4년을 넘어서 항산에 이르렀고, 그리고 당군은 백강을 들어와서 그 자한을 상륙했다. 타원과 백강은 사비성을 지키는 요충지고, 성충과 홍수 등이, 그게 이제 성충과 홍수가 기항을 보낼 때 이제 그때 의장이 이제 저기 쳐들어오니까 기양간 성추와 홍수가 홍수한테 편지를 보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꼭 지켜라. 타영과 백강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뭐냐면 건의한 바 있는데 이곳이 무너짐에 따라 정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이미 이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정확히 타영과 백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그러면 무너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백제 장군이었던 계백이 결사대 5천을 이끌고 항상벌, 오늘날 논산 부근이에요. 그 김유신의 신라군을 4차례 격퇴했으나 중과부정이죠. 왜냐하면 김유신은 5만 명의 병력이 있었고, 요 당시 이제 계백은 5천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잖아요. 결국에 패하고 말았다. 또 당군을 방어했던 백강연의 백제군도 대표하여 당군이 강을 거슬러 올라 신라의 육군과 합세하여 사비성을 공격했고, 이때 이제 의장은 태자, 호와 함께 좀 북쪽에 방어하기 좀 좋은 웅진송은 이제 피하고, 둘째 아들 태가 수도 왕이 되어 싸웠으나 셋째 아들 진이 항복하여 성민의 전의가 크게 떨어지에 따라 태도 싸워서 항복하고 사비성이 함락됐고요. 의자왕도 옹진을 내항하여 백제에 결국 멸망을 했다. 그때 이제 웅진에 이제 뭐냐면 지켰던 그 장군이 의장을 이제 사로잡아서 그 뭐냐면 나당 연합군에 바쳤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웅진과 사비가 함락되면서 이제 뭐냐면 쉽게 백제가 망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쉽게 백제가 망했냐? 그걸 보면 그 당시 이제 나당연합군의 전략 전술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고구려 칠 때는 성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들어갔잖아요. 백제도 여러 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백제 여러 성들 다 프리패스하고 오직 어디만 쳤냐면 요 사비성하고 웅진성만 공격한 거야. 적의 핵심 요충지만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종의 전격전 같은 것들을 한 거야. 그 지방에는 아직도 군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백제 장군 계백을 결세로 파견해갖고 한 것도 시간을 끌기 위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지방에 있는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해갖고 동원해서 이제 뭐냐면 삽이나 운진 쪽으로 이렇게 그 수도권을 이렇게 보호하는 병력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죠. 그러다 보니까 급속을 받고 이제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백제가 이런 식으로 멸망을 했기 때문에 지방군들은 그대로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상당수의 병력이. 근데 이들이 상당수 또 항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 병력이 어디에 이제 편입되냐면 백제 부흥군으로 편입돼요. 그래서 그 부흥군보다 백제 부흥군이 이제 셌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기습 공격으로 핵심부를 무너뜨려서 항복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백제의 잔존 세력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때 이제 당의 소종당은 의장 이하 퇴자 대신들 포로 이제 보내면 하여 당으로 이제 개선을 했고요. 백제 땅에 이제 웅진 도독부를 두고, 그러니까 도독부는 도읍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웅진 도독부는 뒤에 얘기했지만 안동 도읍부가 있어요. 이 안동도읍에 이 운징 도독부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선임기로 하여금 군사입국을 사비성에 주둔하게 됐다. 자, 이거 자체가 이제 앞에서 했던 미약 내용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대동강 이남 땅은 누구한테 주겠다? 신라한테 주겠다는데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다는 거는 이제 신라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종의 이제 당이 친히 직접 하겠다, 직접 통치하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백제인들은 부흥운동을 치열하게 전개되어 당군을 괴롭혔고, 특히 이제 왕조인 복식과 승려인 독침이 주류성에서 이제 뭐냐면 군사를 일으키고, 흑지상지가 온고한 임종선 등은 20여 성이 호응하여 그 기세가 드높였다. 그래서 한때는 사비성까지도 포위할 정도로 기세가 이제 상당히 강했고,
여기에서 흑지상진하는 인물은 좀 유명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항복을 하고 당나라 장군이 돼요. 번장이 되죠. 예. 자, 뭐 그 관련돼서 예전에 KBS 역사스페이스에서 한번 다룬 적 있어요. 자, 복신등은 일본에 있던 왕자 풍을 맞이해서 왕을 삼고 사비성을 포위하여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당과 신라를 공격했다. 그러나 신라와 당의 원군이 진파되자 복신등이 사비성에 물러나 임종성에 운거했는데 이곳에서 복신이 독침을 죽이고요. 풍이 다시 복신을 죽이는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흥군중의 위기에 북적했고 이 기회를 틈타 신라와 당군이 부흥군이 본격적인 본거지인 주유성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최후의 거점인 임종성도 함락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명한 백강 전투가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일본의 원정군이 와가지고 그 당시 신라와 당나라와 연합군 나당 동맹군과 그다음 백제 부흥군하고 일본군의 이제 원정군이 싸웠던 백강전투였는데 이 백강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죠. 예. 결국에는 이제 백제 부흥군이 몰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그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교과서에 이제 보면 비상교과서를 이제 보죠. 자, 비상교과서 이제 좀 보면, 어, 여기 이제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아, 여긴가? 잠깐, 부흥운동이, 요거부터 읽어요. 예, 이걸, 자, 이때 이제 그 백제가 몰락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소정방이 낙설했죠. 그래서 부여 정립사지 5층 석탑에다 낙설했는데, 어떤 낙서가 있냐. 그, 여기 여기 면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장수 소정방이 백제 정벌을 위해 기념을 새긴 대당 평백제 국비명이라고 글을 썼어요. 글씨 썼어. 그러니까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했다는 걸 기념한다 해갖고 여기를 쓴 거야. 그래서 이거 한때 이걸 부여 정립사지 5층 석탑이라고 부르지 않고 평제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절터 발굴 과정에 정립사라는 글귀가 나와서 이걸 이제 이름이 정립사지 5층 석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평제탑의 기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고구려와 이제 백제 유민들의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 후에 유민들이 여러 지역의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백제 왕족인 복신과 승려 도침은 일본에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요풍을 왕으로 추대하여 주유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흑지상진도 임종성의 군사를 일으켜 백제 부흥을 깨우고자 했다. 한편 고구려 멸망 후에 고요무가 오골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고 건보잠도 왕족인 안승을 받들어 한성에서 그 고구려를 다시 세우고자 했고 이후 안승은 이제 이 권무잡을 죽이고 이제 신라로 들어갔죠. 그래서 신라는 금마저에 보독국을 세웠는데 이 보독국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안승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어, 그 니베르 교과서 잠깐 볼게요. 니베르 교과서 39페이지. 자, 이 니베르 교과서가 이제 39페이지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백제 멸망 후에 각지의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복심, 도침, 흑치산진 등은 왕자 부유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일성과 임종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나당 연합군이 진압에 나서자 외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백강 입구를 이제 왔으나 패여 쫓겨났다. 이게 백강 전투죠. 자, 백제 부흥군은 4년간 저항했지만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백제 부흥군은 자주를 당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강전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미넨 32페이지에 있거든요. 32페이지인가? 잠깐만 이게 미넨인데? 아 30페이지네요. 네, 30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관련 기록이 있고 그 관련된 백강전투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나당연합군이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모여서 동시에 주유성을 갔다가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 4번 싸워서 다 이기고 그들의 배에 4척을 400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찌르고 바닷물이 붉어졌다. 백제는 비록 나당연합군의 기습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무너졌지만 유민들은 곳곳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자, 왕족과 복신가, 왕족 복신가 승려 도침은 외에 가 있던 왕자 부유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유성을 거쳐 군사를 일으켰다. 이때 백제의 오랜 동맹국이었던 외는 백제 부흥을 돕기 위해서 2만 7천 명의 대군을 보냈다. 자, 백제와 외의 연합군은 그 백강 어귀에서, 참고로 이때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덴지청 왕이 자기 어머니였던 사이메이 청을 내세웠고 정권을 찾았던 정권을 이제 자기가 실권 장악하고 있었던 되죠. 그래서 다이카 계시는 좀 중단하고 친백제 정책으로 다시 선회했어요. 예전에 친백제, 친신라, 친 그 당 정책을 바꿔서 친백제 정책을 선회를 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그 부흥군을 이제 돕기 위해서 2만 7천 명의 대군을 파견했던 거죠. 자, 하여튼 백제 부흥의 운명을 거는 이 전투에서 백제와 외의 연합군은 나당 연합군에게 크게 패했고 부유풍도 보금 한 자도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되었다. 백강 전투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그 당시 당나라도 같이 참여했던 일종의 동아시아 국제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정근대 시대 때 동아시아 국제전 보면 뭐 이 백강 전투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임진왜란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이제 국제전이죠. 예. 자, 그래서 백강 전투는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당시 긴박했던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강 전투 이후에 일본이 이제 패하고 나서 이 덴지청 왕이 이 나당연합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일종의 공포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백제 유인민들 이제 데리고 와서 백제시 상성을 대마도부터 해서 큐슈, 그다음에 시코쿠, 그 기내 일대도 이렇게 쭉 뭐냐면 짓죠.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나당연합군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에 백제식 상성을 짓게 돼요. 예, 요 내용도 이제 일본사에 있고 천재교과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은 17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은 17번이에요.